언니,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서로가 아니에요. 뭐라고? 아버지를 죽인 건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두 자매는 서로를 적으로 여기며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순간 모든 게 달라졌죠.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닙니다. 피로 얼룩진 복수극입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어보실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 서태준 회장의 장례식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한민국 최고의 장례식장.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의 발걸음은 끊이질 않았죠. 재계 인사, 정치인, 유명 인사들까지. 서태준 회장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광경이었습니다. 상주석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우. 서태준 회장의 외동딸이자 태준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로 알려진 여자였죠. 32살. 냉정한 인상에 날카로운 눈매. 그녀는 조문객들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에는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똑같은 말들이 반복됐습니다. 연우는 기계적으로 답했죠. 감사합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장례식장 한쪽에서는 임원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후계 구도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서연우 이사님이시겠죠. 회장님의 유일한 자녀시잖아요. 하지만 아직 공식 발표는 없었는데 곧 있을 겁니다. 장례식만 끝나면. 연우는 그 대화를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죠. 이미 예상했던 얘기들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이제 제 시대가 시작됩니다. 연우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이뤄놓은 이 제국을 자신이 더 크게 키우겠다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가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원피스에 선글라스를 낀 여자. 키가 크고 우아한 걸음걸이였죠.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저분은 누구죠? 처음 보는 얼굴인데.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그 여자는 천천히 하지만 당당하게 상주석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연우도 그녀를 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 하지만 왠지 모를 불편함이 가슴을 짓눌렀죠. 여자가 연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순간 연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눈매가, 코가, 입술의 모양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닮아 있었죠.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서하윤입니다. 뭐라고요? 고인의 딸 서하윤이에요. 언니. 그 한마디가 장례식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사흘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연우는 아버지의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그룹 회장실. 이제는 텅 빈 이 자리가 곧 자신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이사님, 회장님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비서 김 과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연우는 천천히 뜯어봤죠. 유언장에는 간단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산 분배, 장례 방식, 그리고 후계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연우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아버지가 저를 후계자로 지목하지 않으셨다는 건가요? 그게. 회장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고민하신 것 같습니다. 고민? 무슨 고민이요? 제가 아버지의 유일한 자식인데요. 김 과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입을 다물었죠. 연우는 화가 났습니다. 평생을 아버지 곁에서 배웠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하고 MBA를 따고 회사에 들어와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죠. 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연우야, 넌 내 자랑이다. 이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은 너밖에 없어. 그런데 왜 유언장에는 명확히 적지 않으신 걸까요? 이사회의 결정이라. 결국 저를 시험하시는 건가요, 아버지? 연우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답다고. 끝까지 자신을 단련시키려는 분이라고. 좋아요. 이사회를 설득하면 되는 거죠. 제가 가장 적임자라는 걸 증명하면. 이사님, 준비하세요. 장례식 후 일주일 내로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연우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이사들 대부분은 자신을 지지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태중그룹 본관 회의실. 몇몇 이사들이 몰래 모여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최 부회장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서현 오만이 답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선택지도 있다고. 다른 선택지? 무슨 뜻입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뭔가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사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혹시 사회에 다른 자녀가 있는 건 아닐까요? 설마요. 그런 소문은 들어본 적 없는데. 하지만 회장님 성격에 그냥 넘길 분이 아니잖아요. 뭔가 떡밥을 던지신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단 지켜봅시다. 장례식까지는. 이사들은 각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엔 의문이 남았죠. 과연 서현우가 유일한 후계자일까? 장례식장 그 충격의 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서하윤이라고요? 연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하윤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네, 저도 서태준 회장의 딸입니다. 말도 안 돼요. 아버지는 저 외에 자식이 없다고 하셨어요. 알고 계셨을 거예요. 다만 말씀 안 하신 거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하는 표정들이었죠. 김 과장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신가요? 하윤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출생신고서, DNA 검사 결과,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보내신 편지들. 김 과장이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이건 진짜예요, 그렇죠? 하윤이 물었습니다.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우는 그 서류들을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눈으로 빠르게 훑어내려갔죠. DNA 일치율 99.9%. 서태준의 필적으로 쓰인 편지들.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한 여자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배는 불러 있었죠. 이게 대체? 연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윤이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아버지의 첫사랑이셨대요.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고 어머니는 저를 혼자 키우셨죠. 그럼 왜 지금에서야?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한 달 전에. 유언으로 이 서류들을 남기셨고 아버지를 만나라고 하셨죠. 그런데 하윤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도착해보니 아버지도 돌아가신 후였어요. 장례식장은 숨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연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배신감, 혼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게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아버지 대체 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때 최 부회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서하윤 씨 맞습니까? 네. 혹시 회장님께 직접 연락 받으신 적은 있습니까? 한 번 있었어요. 6개월 전쯤. 아버지께서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죠. 하지만 어머니 병세가 악화되어서 가지 못했어요. 그럼 회장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알고 계셨다는 건데. 최 부회장은 다른 이사들을 쳐다봤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게 바로 회장님이 말씀하신 다른 선택지인가? 연우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합니까? 하윤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언니. 하지만 저도 아버지의 딸이에요. 마지막 인사는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권리? 지금 권리 운운하는 겁니까? 그럼 언니는요?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혹시? 하윤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후계자 자리 때문인가요? 그 말에 연우의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저것 봐라, 역시 권력 다툼이네. 두 딸이 싸우게 생겼어. 재벌가는 역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야. 연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장례식부터 마무리하시죠. 이 얘기는 나중에. 나중에? 언제요? 하윤이 물었습니다. 이사회가 열릴 때 다시 만나면 되겠네요. 그때 제대로 얘기하시죠, 언니.
하윤은 연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후계자 경쟁에 참여할 겁니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태중그룹엔 더 큰 폭풍이 불어닥치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김 과장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님. 하지만 서하윤 씨의 신원은 확실합니다. DNA 검사도 다시 해봤지만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왜 아무도 저한테 말해주지 않았냐고요. 회장님의 지시였습니다. 극소수만 알고 있었고 절대 비밀에 붙이라고. 연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왜요? 왜 저를 이렇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평생을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 완벽해지기 위해 노력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숨겨둔 딸이 나타나다니. 이 사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게. 김 과장이 말을 아꼈습니다. 말해보세요. 반반입니다. 이사님을 지지하는 쪽과 서하윤 씨에게 기회를 주자는 쪽으로 나뉘었습니다. 뭐라고요? 서하윤 씨가 해외에서 MBA를 받았고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을 성공시킨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사들이 그걸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아요. 연우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웃기네요. 하루아침에 나타난 사람한테 기회를 준다고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최 부회장이었죠. 이사님, 내일 비공식 이사회가 열립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비공식? 무슨 얘기를 하려고요? 후계 구도에 대해서죠. 서하윤 씨도 참석한다고 합니다. 연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연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하윤. 당신이 누구든 이 자리는 제 거예요. 한편 하윤은 호텔 스위트룸에 있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와인잔을 기울였죠. 언니 미안해요. 하윤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권리예요.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으니까.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하윤 씨, 내일 이사회 준비는 되셨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마음에 드실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세요. 걱정 마세요. 저 준비 많이 했거든요. 하윤은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언니,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더 준비되어 있어요. 다음 날 태중그룹 본관 회의실. 이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공식 이사회가 아니었기에 분위기는 비교적 자유로웠죠. 연우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정장 차림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죠. 연우 이사님, 오랜만입니다. 힘드시죠? 회장님을 잃고. 괜찮습니다. 회사는 계속 돌아가야 하니까요. 연우는 침착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게 그녀의 방식이었죠. 10분 후 하윤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연우와는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좀 더 캐주얼한 블레이저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였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윤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서하윤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사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직 그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눈치였죠. 최 부회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비공식 자리인 만큼 솔직한 대화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주제는 명확하죠. 후계자 문제입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우 이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연우가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를 펼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태중그룹에서 일해왔습니다. 신유통사업부에서 시작해 경영기획팀을 거쳐 현재 전략투자본부를 이끌고 있죠. 이 기간 동안 저는 회사 매출 30% 증가에 기여했고 해외 사업 확장을 주도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연우는 차트와 그래프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이었죠.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역시 연우 이사님답습니다.
데이터가 확실하네요. 연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하윤의 차례였습니다. 하윤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서류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숫자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사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대신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태중그룹의 미래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지금 태중그룹은 안정적입니다. 매출도 좋고 시장 점유율도 높죠. 하지만 하윤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우리는 그저 현상 유지만 할 건가요? 무슨 말을 하려는 겁니까? 최 부회장이 물었습니다. 혁신입니다. 태중그룹엔 혁신이 필요해요. 지금은 전통산업에 의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달라야 합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AI 스타트업을 성공시켰어요. 그 경험을 이 회사에 접목시키고 싶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롭네요. 하지만 너무 급진적인 거 아닙니까? 하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급진적? 아니에요.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변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연우가 끼어들었습니다. 말은 그럴싸하네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회사는 실험실이 아니에요. 실험이 아니에요, 언니. 이건 필수예요.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연우는 안정과 데이터를 중시했습니다. 하윤은 혁신과 도전을 강조했죠. 완전히 다른 방식. 이사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최 부회장이 말했습니다. 두 분의 말씀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해야겠죠. 다음 주 정식 이사회에서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연우와 하윤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잘하셨어요, 언니. 프레젠테이션 완벽했어요. 하윤이 말했습니다. 당신도요. 말재주가 좋더군요. 연우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안 돼요. 결과가 중요하죠. 동의해요. 그래서 제가 이길 거예요. 하윤이 웃으며 지나쳤습니다. 연우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절대 지지 않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태중그룹 내부는 완전히 두 파벌로 나뉘었습니다. 연우를 지지하는 쪽은 보수파였습니다. 오랫동안 회사를 지켜온 고참 임원들이었죠. 연우 이사님은 이미 검증된 분이야. 10년간 함께 일해왔잖아. 맞아. 그분이 후계자가 되는 게 당연하지. 하윤? 하루아침에 나타난 사람을 믿을 수 있나? 한편 하윤을 지지하는 쪽은 젊은 임원들이었습니다. 변화가 필요해요. 지금 태중그룹은 너무 보수적이에요. 하윤 씨의 실리콘밸리 경험 무시할 수 없어요. 새로운 시대엔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죠. 회사는 날이 갈수록 분열됐습니다. 부서끼리 팀끼리 대립하는 분위기였죠. 연우는 자신을 지지하는 임원들을 하나하나 만났습니다. 부회장님, 제가 후계자가 되면 당신의 입지도 강화될 겁니다. 상무님, 당신의 부서 예산 2배로 늘려드리죠. 연우는 현실적인 제안들로 지지를 끌어모았습니다. 그게 그녀의 방식이었죠. 하윤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직접 현장으로 갔습니다. 공장을, 물류센터를, 매장을 돌아다녔죠. 안녕하세요. 저 서하윤이에요. 회장님 따님이시라고요? 네, 그런 셈이죠. 근데 여기 근무 환경은 어떠세요? 솔직히 좀 힘들긴 해요. 어떤 점이요? 하윤은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불편함을, 고충을, 바라는 것들을. 제가 후계자가 되면 이런 것들부터 바꾸겠습니다. 직원들은 그녀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윤 이사님 괜찮으신 것 같아요. 저희 얘기를 들어주시네요. 연우 이사님은 한 번도 현장에 안 오셨는데.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연우는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직원들한테 인기 투표하는 거야?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사님도 현장을 방문하시는 게 필요 없어요. 저는 실적으로 증명하면 돼요. 연우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자신의 방식을 바꾸고 싶지 않았죠. 드디어 정식 이사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 연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돼. 그녀는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이거 맞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윤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호텔 방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아버지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하윤아, 내 아버지를 만나렴. 그분은 너를 사랑하셨단다. 다만 상황이 그렇지 못했을 뿐이야. 하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아버지의 딸이에요. 다음 날 아침, 태중그룹 본관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직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오늘 결정 나는 거야? 누가 이길까? 난 연호 이사님한테 걸었어. 나는 하윤 씨. 뭔가 새로운 바람이 필요해. 회의실 앞 연호와 하윤이 마주쳤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언니. 당신도.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같은 피를 나눴지만 완전히 다른 두 여자. 오늘이면 끝나겠네요. 하윤이 말했습니다. 그렇겠죠. 연우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언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뭔데요? 왜 그렇게 절박하세요? 혹시 두려운 건 아니에요? 뭐가? 혼자가 되는 게요. 아버지를 잃고 이제 회사마저 잃을까봐. 연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저도 같아요, 언니. 저도 두려워요. 인정받지 못할까봐.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사실은 비슷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연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두 분 들어오시죠. 최 부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연우와 하윤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사들이 양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거운 분위기였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최 부회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태중그룹의 차기 회장을 선출합니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승리합니다. 투표용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사들이 하나하나 투표용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연우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하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투표가 끝났습니다. 개표하겠습니다. 최 부회장이 투표함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연우, 두 번째 서하윤, 세 번째 서연우, 네 번째 서하윤. 팽팽했습니다. 표가 계속 나뉘었죠. 일곱 번째 서연우, 여덟 번째 서하윤. 이사는 총 15명. 과반수는 8표였습니다. 아홉 번째 서연우. 연우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7대2. 이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번째 서하윤, 11번째 서하윤, 12번째 서하윤. 분위기가 역전됐습니다. 7대5. 13번째 서연우. 8대5. 연우가 한 표만 더 받으면 승리였습니다. 14번째. 최 부회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서하윤. 8대6. 마지막 한 표가 남았습니다. 이 표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였죠. 연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하윤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 부회장이 마지막 투표 용지를 펼쳤습니다. 15번째.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하윤. 8대7. 하윤의 승리였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연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안 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윤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겼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죠. 최 부회장이 선언했습니다. 투표 결과 서하윤 씨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어색한 박수였죠. 연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재투표를 요청합니다. 이사님, 아버지가 원하신 게 이게 아니에요. 제가 후계자예요. 저라고요. 연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윤이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언니, 결과를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여? 당신이 뭘 안다고. 저도 아버지의 딸이에요. 그걸 인정하세요.
닥쳐. 연우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그냥 나타난 사람일 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도 못한 주제에. 그 말에 하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하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 없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 혼자 저를 키우셨죠. 힘들게, 아주 힘들게. 하지만 그게 제 잘못인가요? 태어난 게 잘못인가요? 하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필요했어요, 언니. 연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때 김 과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이사님들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요? 회장님 사망 건. 경찰이 재수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단순 심장마비가 아닐 수도 있다고. 타살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고.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연우와 하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살해당했다고? 경찰의 발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서태준 회장의 사인에 의문점이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미량의 독극물이 검출됐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럼 살인사건이라는 건가요? 누가 범인입니까? 용의자는 특정됐습니까? 경찰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회장님과 가까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3시간에 퍼졌습니다. 태중그룹 본관은 기자들로 넘쳐났고 직원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연우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연우 씨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어디 계셨습니까? 회사에 있었어요. 늦게까지 회의를 했죠. 증인이 있습니까? 김 과장과 몇몇 임원들이 함께 있었어요.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죠?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쯤. 업무 얘기였어요. 사이가 어땠습니까? 연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좋았어요. 아버지는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형사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서하윤이라는 이복 동생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장례식 때 처음 알았어요. 그걸 알았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배신감이 들었죠. 배신감? 평생 저만 믿고 있었는데 다른 자식이 있었다니. 당연히 충격이었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윤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하윤 씨 아버지를 직접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만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됐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동안 숨기고 계셨던 거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언제죠? 한 달 전이에요. 형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이네요. 우연치고는 우연이에요. 저는 아버지를 죽일 이유가 없어요. 후계자 자리를 원하지 않으셨나요? 하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원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죽여서가 아니라 인정받고 싶었어요. 형사는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 유지하시죠. 조사가 끝난 후 연우와 하윤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복도에서 서로를 본 두 사람은 멈춰 섰습니다. 경찰 조사 받으셨어요? 하윤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당신도? 네. 언니 혹시? 하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누가 죽였다고 생각하세요? 연우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모르죠. 하지만 타이밍이 묘하긴 해요.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나타난 타이밍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너무 우연 아닌가요? 하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저를 의심하는 건 아니죠? 의심? 그럴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언니, 저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어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언니도 없잖아요. 언니도 용의자예요. 연우는 비웃었습니다. 저를? 평생 아버지 곁에서 일한 저를? 후계자 자리를 빼앗길까 봐 두려웠을 수도 있죠. 그 말에 연우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지금 나한테 덤비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그때 최 부회장이 나타났습니다. 두 분 싸우지 마세요. 지금은 단합해야 할 때입니다. 단합? 연우가 코웃음 쳤습니다. 이 사람이랑 단합하라고요? 회사가 위기에 빠졌어요. 주가가 폭락하고 거래처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으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하윤이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말이 맞아요. 일단 휴전하죠, 언니. 휴전? 네.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찾을 때까지만이라도. 연우는 고민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싸울 때가 아니라는 걸. 좋아요. 하지만 범인을 찾으면 다시 겨루는 거예요. 물론이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악수하는 손엔 힘이 들어가 있었죠. 그날 밤 연우는 아버지의 서재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녀는 서랍들을 뒤졌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비밀을 숨기신 거예요? 서류들, 사진들, 편지들. 하나하나 살펴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때 책장 뒤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열쇠였습니다. 이게 뭐지? 연우는 열쇠를 집어 들었습니다. 어디에 쓰는 열쇠일까요? 한편 하윤도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연락했던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었죠. 아버지의 핸드폰 기록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죄송하지만 경찰 수사 중이라. 제가 아버지의 딸이에요. 권리가 있죠. 결국 하윤은 기록을 얻어냈습니다. 통화 목록을 보다가 그녀는 한 번호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없는 번호. 하지만 자주 통화한 흔적이 있었죠. 이 번호는 누구지? 하윤은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당신은? 서하윤입니다. 서태준 회장의 딸이요. 당신은 우리 아버지와 무슨 관계죠?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윤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이상해. 분명 뭔가 있어. 두 자매는 각자의 방식으로 진실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며칠 후 연우는 그 열쇠의 비밀을 풀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무실 한쪽에 숨겨진 금고가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찾았어. 금고를 열자 안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밀 프로젝트 -PHOENIX. 피닉스? 연우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몰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AI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 미래 의료 산업을 혁신할 프로젝트였죠. 이런 걸 왜 숨기신 거지? 계속 읽어 내려가자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의료 데이터 불법 수집, 임상시험 조작, 뇌물 등. 아버지가 이런 일을? 연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아버지가 법을 어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파트너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이름이 연우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강민준? 태중그룹 최대 경쟁사인 한성그룹의 부회장이었습니다. 왜 경쟁사와? 연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편 하윤은 그 수상한 전화번호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 번호 주인을 찾아냈죠. 이 번호는 강민준이라는 사람의 것입니다. 강민준? 한성그룹이? 네, 맞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경쟁사와 연락을? 더 조사해 봤는데요. 두 분이 자주 만나셨다고 합니다. 비밀리에? 비밀리에? 네, 주로 외진 레스토랑이나 호텔에서요. 하윤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아버지를 죽인 게? 그녀는 강민준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하윤은 한성그룹 본관으로 찾아갔습니다. 강민준 부회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약속이 있으십니까? 없지만 서태준 회장의 딸이라고 전해주세요. 잠시 후 하윤은 강민준의 사무실로 안내됐습니다. 강민준은 40대 중반의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서하윤 씨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하윤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무슨 관계셨나요? 강민주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였죠. 경쟁사와 파트너요? 그렇습니다. 놀라셨나요? 당연하죠. 대체 무슨 일을 하신 건가요? 강민주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알 자격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버지의 딸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를 만난 적도 없는. 그 말에 하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강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서태준 회장님과 저는 함께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피닉스라는 프로젝트요. 피닉스? AI 의료 플랫폼입니다. 두 회사가 합작해서요. 하윤은 놀랐습니다. 왜 그런 걸 숨기신 거죠? 이사회의 반대가 예상됐으니까요. 특히 서연호 이사가 강하게 반대했을 겁니다. 언니가요? 네, 그분은 보수적이니까요. 위험한 프로젝트를 싫어하죠. 강민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요? 내부 고발이요. 누군가 프로젝트의 불법적인 부분들을 알아냈어요. 불법적인? 하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의료 데이터를 불법으로 수집했고 임상시험도 조작했죠. 돈도 많이 썼고요. 뇌물, 로비 등등. 그게 사실인가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더 큰 목표를 위해서였어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수백만 명을 살릴 수 있어요. 강민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생각하세요? 하윤이 물었습니다. 때로는요. 서태준 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럼 아버지를 죽인 게 그 내부 고발자인가요? 강민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죠. 누군지 아세요? 내부 고발자가? 아니요. 그게 문제예요. 회장님도 모르셨어요. 하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었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뭔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강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회장님이 말씀하셨죠. 누군가 자기를 노리고 있는 것 같다고. 뭐라고요? 하지만 누군지는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냥 느낌이라고. 하윤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조치를 안 하셨나요? 회장님은 자신감이 있으셨어요. 자신을 해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믿으셨죠. 하지만 결국 틀리셨죠. 하윤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는 위협을 느끼고 있었어. 그런데 왜 아무에게도 말씀 안 하신 거지? 그날 저녁 연우와 하윤은 우연히 같은 식당에서 마주쳤습니다. 아버지가 자주 가던 일식집이었죠. 언니? 왜 여기 있어? 아버지 생각이 나서. 언니는요? 나도. 둘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같이 드실래요? 하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우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두 사람은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주문을 하고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 저 강민준을 만났어요. 하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연우가 놀라 물었습니다. 한성그룹의 강민준이요. 아버지와 비밀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대요. 나도 알아. 피닉스 프로젝트. 언니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서재에서 파일을 찾았어.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연우가 말했습니다. 그 프로젝트. 불법이야. 알아요. 강민준한테 들었어요. 아버지가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연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하윤이 답했습니다. 강민준이 그러던데 내부 고발자가 있대요. 나도 그 얘기 파일에서 봤어. 누군지 알아?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이 아버지를 죽였을 수도 있대요. 연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찾아야 해. 반드시. 동의해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목표를 공유했습니다.
식사가 나왔고 그들은 조용히 먹었습니다. 연우가 물었습니다. 하윤 씨. 아니 하윤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언니. 엄마는 어떤 분이셨어? 하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죠. 강한 분이셨어요. 혼자 저를 키우시면서도 불평 한 번 안 하셨죠. 아버지 얘기는 안 하셨어? 가끔요. 그립다고 사랑했다고. 하지만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어. 내가 10살 때. 그랬구나. 그 후로 아버지가 전부였어. 아버지의 인정이 내 인생의 목표였지. 연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모르겠어. 하윤은 연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아버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셨을 거예요. 넌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 왜냐면 아버지가 저를 찾으셨거든요. 6개월 전에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정말? 네. 비록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연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해 하윤아. 처음에 너한테 너무 심하게 대했어. 괜찮아요. 이해해요. 언니 입장에선 당연한 거였어요. 우리 협력할까? 연우가 제안했습니다. 협력? 아버지를 죽인 놈을 찾는 거. 둘이 힘을 합치면 더 빠를 거야.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같이 해요 언니. 두 자매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누군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식당 밖 검은 차 안에서 한 남자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자매가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계획대로 진행해.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자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연우와 하윤은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연우는 회사 내부를, 하윤은 외부 인맥을 조사하기로 했죠. 언니 혹시 아버지 주변에 수상한 사람 없었어요? 글쎄. 다들 오래 일한 사람들이라 믿음이 갔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연우는 아버지의 일정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부터의 일정들. 회의, 미팅, 골프. 그중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개인 일정? 일정표에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개인이라고만. 김 과장. 연우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네 이사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일정 뭐 하신 건지 알아? 김 과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게. 말해봐요. 지금 숨길 때가 아니에요. 병원에 다니셨습니다. 병원? 연우는 놀랐습니다. 무슨 병원이요? 서울대병원 종양내과요. 종양내과? 아버지가 암이었어요.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췌장암 말기셨습니다. 6개월 전에 진단 받으셨죠. 연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아무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이사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으셨대요. 혼자 치료 받으시겠다고. 그럼 아버지는 얼마 못 사셨을 거라고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길어야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연우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이미 죽어가고 계셨던 거야? 그런데 왜 독극물이? 한편 하윤은 아버지의 지인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좋은 분이셨어요. 항상 직원들을 챙기셨죠. 마지막 몇 달은 좀 이상하셨어요. 뭔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았죠. 가끔 혼자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시간이 없어라고. 하윤은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더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주치의였죠. 선생님, 우리 아버지 상태가 어떠셨나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안 좋으셨어요. 암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죠. 고통이 심하셨나요? 네. 진통제를 계속 드셨어요. 하지만 거부하실 때도 많았어요. 왜요?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하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아프셨으면서도 일을 하신 거야?
선생님, 혹시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상한 약을 드신 적은 없나요? 이상한 약이요? 독극물 같은 거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처방한 건 진통제와 항암제뿐이에요. 그럼 독극물은 어디서? 하유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연우와 하유는 다시 만났습니다. 언니, 큰일이에요. 나도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가 암이었다고? 네, 그것도 말기. 그럼 어차피 얼마 못 사셨을 텐데. 누군가 서둘러 죽인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연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피닉스 프로젝트, 내부 고발, 그리고 암.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 들어요. 하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시간이 없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서두르신 거죠. 프로젝트를 완성하려고? 네. 하지만 누군가 그걸 막으려 했어요. 내부 고발자? 맞아요. 그 사람이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두 사람은 확신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찾아야 할 건 내부 고발자야. 연우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찾죠? 프로젝트에 관여한 사람들을 조사해야 해. 누가 배신했는지. 연우는 파일을 꺼냈습니다. 여기 관련자 명단이 있어. 총 15명. 15명이나요? 임원 5명, 연구원 7명, 외부 협력자 3명. 하나하나 조사해야겠네요. 다음 날부터 두 자매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연구개발팀 박 이사. 박 이사님, 피닉스 프로젝트에 대해 여쭤볼 게 있습니다. 박 이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아버지 파일에서 봤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반대했어요. 왜요? 너무 위험했으니까요. 불법적인 부분이 많았죠. 그럼 내부 고발을 하신 건가요? 박 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고발하고 싶었어요. 양심이 괴로웠으니까. 그럼 누가 고발한 건지 아세요? 모릅니다. 하지만 팀 내에서 누군가 했을 거예요. 두 번째, 경영기획실 최상무. 최상무님은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훌륭한 프로젝트였죠. 성공하면 회사가 10배는 커질 거였어요. 그런데 왜 중단됐죠? 내부 고발 때문이죠. 누군가 검찰에 제보했어요.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최상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생각엔 최 부회장님일 것 같아요. 뭐라고요? 연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 부회장님이 프로젝트를 반대하셨어요. 너무 위험하다고. 하지만 증거가 있나요? 없어요. 그냥 제 추측이에요. 세 번째로 만난 건 외부 협력자 중 한 명, 법률 자문을 맡았던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피닉스 프로젝트의 법적 문제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당연하죠. 제가 리스크 검토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왜 진행하신 거죠? 회장님이 강력하게 원하셨어요. 막을 수 없었죠. 내부 고발은 누가 했다고 생각하세요? 변호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요. 프로젝트에 반대한 사람은 많았어요. 하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길 만한 용기가 있는 사람은 누구죠? 김 과장님. 뭐라고요? 하윤이 놀라 물었습니다. 회장님 비서 김 과장요? 네. 그분이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서류도 관리하고 일정도 잡고. 그리고 변호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회장님이 암으로 고생하시는 걸 가장 가까이서 보셨죠.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연우와 하유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김 과장이. 그날 밤 두 사람은 김 과장을 찾아갔습니다. 김 과장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나와라, 김 과장. 연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하윤이 문을 열어봤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죠. 안으로 들어가자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망갔어. 연우가 말했습니다. 왜 도망간 거죠? 혹시 정말 김 과장이 범인일 수도 있어. 두 사람은 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노트북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봐. 하윤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검찰청으로 보낸 제보 메일들. 내부 고발자가 많네. 그럼 아버지도? 그때 연우가 다른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잠깐 이것 봐. 일기장이었습니다. 김 과장의 일기. 3월 15일. 회장님이 오늘도 고통스러워 하셨다. 약을 더 드려야 하나 고민됐지만 회장님은 거부하셨다. 일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4월 20일. 프로젝트가 너무 위험하다. 불법적인 일들이 너무 많다. 하지만 회장님은 듣지 않으신다. 어떻게 해야 할까? 5월 10일. 결심했다. 검찰에 제보하기로. 회장님을 배신하는 거지만 이게 맞는 일이다. 6월 1일. 제보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6월 15일. 회장님이 알아채신 것 같다. 오늘 날 이상하게 쳐다보셨다. 두렵다. 6월 20일. 회장님이 돌아가셨다. 내 탓일까? 내가 죽인 건가? 연우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김 과장이 죄책감에 시달린 거야. 하지만 직접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두 사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연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연우 이사님, 저 최 부회장입니다. 부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지금 당장 오세요. 무슨 일인데요? 김 과장이 자살했습니다. 회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김 과장의 자살 소식은 충격적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왜 자살을 한 거야? 혹시 회장님 죽음과 관련이? 직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연우와 하유는 이사회실로 달려갔습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연우가 물었습니다. 최 부회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김 과장이 오늘 아침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가 있었어요. 유서에 뭐라고 적혀 있었나요? 하윤이 물었습니다. 최 부회장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직접 보세요. 유서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회장님을 배신했습니다. 내부 고발을 한 게 저였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을 죽인 건 아닙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그저 양심을 따랐을 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연우는 유서를 내려놨습니다. 자살인 게 확실한가요?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타살의 흔적은 없다고 해요. 하윤이 물었습니다. 혹시 김 과장이 회장님을 죽였을 가능성은? 유서를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알리바이도 있어요. 최 부회장이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신 날 김 과장은 출장 중이었어요. 부산에 있었죠. 확실한가요? 네. 호텔 CCTV와 신용카드 사용 기록이 있어요. 연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대체 누가?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때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혹시 김 과장을 죽인 놈이 회장님도 죽인 게 아닐까요? 무슨 뜻이죠? 김 과장이 뭔가 알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입을 막으려고.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럼 범인이 아직 우리 주변에? 공포가 퍼졌습니다. 연우가 일어섰습니다. 진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패닉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사님, 경찰 수사를 기다립시다. 그리고 우리는 회사를 지켜야 해요. 하윤도 일어났습니다. 언니 말이 맞아요. 지금은 단합해야 할 때예요.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연우와 하윤은 따로 만났습니다. 김 과장의 죽음 이상해요. 하윤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타이밍이 너무 묘해. 우리가 김 과장을 찾기 시작한 바로 그날 죽었어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 두 사람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의심스러웠죠. 언니, 우리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알아? 우리도 위험할 수 있어. 연우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이거 가져. 호신용 스프레이였습니다. 언니, 혹시 모르잖아. 조심하는 게 좋아.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김 과장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내부 고발자는 김 과장이 맞아. 하지만 살인범은 아니야. 그럼 누가?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요. 문이 열리며 최 부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아직도 일하세요? 부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최 부회장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뭔데요? 조심하세요, 이사님. 무슨 뜻이죠? 누군가 이사님을 노리고 있어요. 연우는 긴장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제게 익명의 제보가 왔어요. 이사님이 위험하다고. 누가 보낸 거죠? 모릅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 없어요. 최 부회장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그 제보예요. 연우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진이었습니다. 집 앞에서 찍힌 것 같았죠.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은 당신 차례다. 연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언제 찍힌 거죠? 어제인 것 같아요. 옷이 어제 입으신 거잖아요. 누가 날 미행하고 있다는 거잖아. 경호원을 붙이는 게 어떨까요? 아니요. 그럼 범인이 눈치챌 거예요. 연우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전 괜찮아요.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어요. 기회요? 범인을 유인할 수 있는. 최 부회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더라도 해야 해요. 아버지를 죽인 놈을 잡으려면. 연우는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편 하윤도 이상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죠.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분 탓인가? 하지만 계속 그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한숨을 쉬었죠. 그때 침대 위에 뭔가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봉투였습니다. 이게 뭐지? 하윤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강민준을 만나는 사진, 그리고 연우와 함께 있는 사진들. 뒷면에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 깊이 파지 마라. 위험하다. 하윤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누가 내 방에 들어왔어? 급히 연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큰일이에요. 왜? 무슨 일이야? 누군가 내 방에 들어와서 협박 편지를 놓고 갔어요. 뭐라고? 연우도 놀랐습니다. 나한테도 왔어. 사진이랑 협박 메시지.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 그럼 더 조심해야 해. 언니 내일 만나요. 같이 있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알았어. 호텔 로비에서 보자. 전화를 끊고 하윤은 문단속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두 자매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신들을 노리고 있다는 공포.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죠.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어.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언니 밤새 괜찮았어요? 응. 너는? 저도요. 하지만 무서웠어요. 나도.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순 없어. 연우가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정리해보자. 지금까지 알아낸 것들.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메모를 꺼냈습니다. 첫째, 아버지는 피닉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 불법적인 방법으로. 둘째, 강민준이 파트너였어. 셋째, 김 과장이 내부 고발을 했어. 넷째, 하지만 김 과장은 살인범이 아니야. 알리바이가 있으니까. 다섯째, 김 과장은 자살했어. 하지만 의문점이 많아. 여섯째, 누군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 하윤이 덧붙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찾아야 할 건 뭐죠? 진짜 살인범. 그리고 그 동기. 연우가 답했습니다. 동기. 누가 아버지를 죽여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두 사람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피닉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누가 손해를 봤을까? 경쟁사? 한성그룹. 하지만 강민준이 파트너잖아. 그럼 회사 내부에서 누가 후계자 자리를 노렸을까? 연우는 번뜩 깨달았습니다. 잠깐. 후계자. 왜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누가 이득을 봐? 우리요? 맞아. 우리. 그리고 또? 이사들?
정확해. 만약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프로젝트가 계속됐을 거야. 하지만 돌아가시면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회사가 안정되지.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범인은 회사 안정을 원하는 사람? 보수적인 이사들 중 하나일 수도 있어. 누구죠? 두 사람은 이사 명단을 다시 봤습니다. 최 부회장은 아닐 거야. 어젯밤 날 경고해줬어. 그럼 누가 남지? 박 이사, 김상무, 이 전무. 그때 연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민준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우 이사님 긴급하게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프로젝트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지금 당장 만납시다. 어디서요? 한강공원 반포대교 밑에서요. 30분 후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누구예요? 하윤이 물었습니다. 강민준. 만나자고 해. 지금? 응. 같이 갈래? 당연하죠.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반포대교 밑에 도착하자 강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무슨 일이세요? 급하게 부르시길래. 연우가 물었습니다. 강민준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조심하세요. 당신들이 위험해요. 그건 우리도 알아요. 아니,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해요. 무슨 뜻이죠? 하윤이 물었습니다. 피닉스 프로젝트. 그게 단순히 의료 플랫폼이 아니었어요. 그럼 뭔데요? 정보 수집 시스템이었어요. 사람들의 의료 정보를 모아서 그걸 팔려고 했던 거죠. 뭐라고요? 연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회장님도 나중에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중단하려 하셨죠. 그럼 누가 주도한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배우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강민준은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프로젝트의 진짜 목적과 배우 세력에 대한. 연우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이럴 수가. 왜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하윤이 물었습니다.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하윤에게 건넸습니다. 서류에는 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 부회장. 뭐라고요? 하윤도 놀랐습니다. 최 부회장이 배우였어요? 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분이 프로젝트를 주도했어요. 회장님과 저는 속은 거였죠. 그럼 아버지를 죽인 것도 맞을 겁니다. 회장님이 진실을 알고 프로젝트를 중단하려 하시니까. 연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를 배신한 거야? 20년 넘게 함께 일한 사람이. 하윤이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여기 은행 계좌 거래 내역이 있어요. 최 부회장이 해외 계좌로 수십억을 빼돌린 기록이죠. 강민준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독극물 구매 기록도 있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이름은 가명으로 되어 있어요. 추적은 가능하지만 시간이 걸리죠. 연우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잠깐만요, 언니. 하윤이 말렸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아니에요. 더 확보해야 해요. 하지만 최 부회장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로는 빠져나갈 거예요. 강민준이 동의했습니다. 하윤 씨 말이 맞아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연우가 물었습니다. 함정을 파야 해요. 하윤이 말했습니다. 최 부회장이 스스로 자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연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강민준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슬쩍 떡밥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를 찾았다고. 그럼 최 부회장이 움직일 거예요. 증거를 없애려고. 바로 그때 잡는 거죠. 세 사람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태중그룹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연우가 소집한 회의였죠. 오늘 이렇게 모신 건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입니다. 연우가 말했습니다. 이사들이 주목했습니다. 피닉스 프로젝트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최 부회장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무슨 사실이죠?
프로젝트가 단순한 의료 플랫폼이 아니었다는 걸요. 연우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진짜 증거는 아니었죠. 미끼였습니다.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서 판매하려는 계획이었어요. 이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뭐라고요? 말도 안 돼. 누가 그런 짓을? 최 부회장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있습니다. 연우가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은행 거래 내역과 구매 기록이 있어요. 배우가 누군지도 알아냈고요. 최 부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군데요? 아직 말할 순 없어요. 경찰에 넘기기 전에 확인이 필요하니까요. 그렇군요. 최 부회장은 표정을 숨겼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사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최 부회장도 자리를 떴죠. 연우와 하윤은 숨어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미끼를 물었을까요? 하윤이 속삭였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두 사람은 최 부회장을 미행했습니다. 최 부회장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차장으로 향했죠. 차를 타고 어디론가 급히 떠났습니다. 뒤따라가자. 연우와 하윤도 차를 탔습니다. 최 부회장의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한적한 창고지역. 차는 낡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여긴 어디지? 모르겠어. 조심해. 두 사람은 거리를 두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최 부회장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우와 하윤도 몰래 뒤따라 들어갔죠. 건물 안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안쪽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목소리도 들렸죠. 왜 이렇게 급하게 부르셨습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증거를 없애야 해. 최 부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증거요? 서연우가 뭔가 알아냈어. 은행 기록이랑 구매 내역을. 그게 우리 거라는 걸 아나요? 아직은 아닐 거야. 하지만 시간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번처럼 하면 돼. 서태준 회장처럼요? 연우와 하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래. 조용히 흔적 없이. 알겠습니다. 언제 하시겠습니까? 오늘 밤. 서연우가 집에 혼자 있을 때. 하윤은요? 같이 처리해. 둘 다 위험해. 연우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하윤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죠. 진짜 범인이 맞아. 녹음은 되고 있겠지? 연우가 속삭였습니다. 하윤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녹음 중이었습니다. 완벽해. 두 사람은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차로 돌아와 연우가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하겠습니다. 살인 교사와 살인범을 잡았어요. 어디세요? 연우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빨리 오세요. 증거도 있어요. 10분 후 경찰차들이 도착했습니다. 건물이 포위됐습니다. 안에 계신 분 나오세요. 확성기로 경찰이 외쳤습니다. 최 부회장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죠. 이게 무슨? 최 부회장님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 무슨 증거로? 연우와 하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연우가 핸드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녹음 파일이에요. 당신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자백한. 최 부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들이. 네, 우리가 함정을 판 거예요. 하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배신자를 잡기 위해서요. 경찰이 최 부회장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아버지를 20년 넘게 모시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연우가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배신할 수 있죠? 최 부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그게 다예요? 돈이 필요했어. 빚이 너무 많았거든. 그래서 아버지를 죽였어요. 프로젝트로 돈을 빼돌리고 그걸 알게 된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최 부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그를 끌고 갔습니다. 연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하윤이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수고했어요, 언니. 잘했어요. 두 자매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최 부회장은 모든 혐의를 자백했습니다. 서태준 회장 살인, 횡령, 배임, 개인정보 불법 수집 등. 김 과장의 죽음도 그의 사주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과장이 너무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입을 막아야 했죠. 최 부회장은 조사실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살로 위장했어요. 유서도 제가 쓴 거고요. 연우는 유리창 너머로 그를 지켜봤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들었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하윤이 옆에 섰습니다. 언니, 이제 끝났어요. 모든 게 정말 끝난 걸까? 네. 범인도 잡았고 진실도 밝혀졌어요.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이네. 두 사람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서연우 이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범인을 직접 잡으셨다면서요? 두 자매가 힘을 합쳤다는데 사실인가요? 연우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제 동생 하윤이와 함께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찾았습니다. 앞으로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태중그룹은 계속 운영될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가 있을 겁니다. 무슨 변화죠? 연우는 하윤을 쳐다봤습니다. 하윤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공동으로 회사를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공동 경영이요? 네. 언니와 제가 각자의 강점을 살려서 회사를 이끌 겁니다. 연우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경영을, 하윤이는 혁신적인 변화를 담당할 겁니다. 서로 충돌하지 않을까요? 충돌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요. 하윤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모여서 더 나은 결정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예요. 연우가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피로 연결된 파트너죠. 기자들은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감동적이네요. 재벌가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 같은데요. 질문이 계속 이어졌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회사로 향했죠. 차 안에서 하윤이 물었습니다. 언니, 진심이에요? 공동 경영? 당연하지. 너 없었으면 범인도 못 잡았을 거야. 언니도요. 혼자였으면 전 포기했을 거예요. 우리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안 그래? 하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회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박수로 맞아줬습니다. 이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멋있으셨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연우와 하윤은 직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이사회실로 들어가자 이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 이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회사를 안정시켜야겠죠. 네, 그럴 생각입니다. 연우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있어요. 뭔가요? 피닉스 프로젝트를 완전히 폐기하겠습니다. 이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폐기요? 하지만 그 프로젝트에 이미 수십억이.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하윤이 말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는 계속할 수 없어요. 하지만 대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겁니다. 연우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제대로 된 의료 플랫폼을 만들 거예요.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괜찮아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하윤이 덧붙였습니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올바르게 가는 게 중요해요. 이사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두 분을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연우와 하윤은 아버지의 회장실로 갔습니다. 텅 빈 그 자리를 보며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언니, 아버지가 보고 계실까요? 아마도. 그리고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우리가 함께하는 모습을요? 응. 아버지가 원하셨던 게 이게 아니었을까? 연우는 책상 위에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우리가 회사를 잘 이끌어 갈게요. 하윤도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비록 만나지는 못했지만 제 마음속엔 항상 계셨어요.
두 자매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언니,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린 서태준의 딸들이잖아. 맞아요. 우린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주 후 회사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성그룹이 태중그룹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사님들, 큰일입니다. 재무팀장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한성그룹이 우리 주식을 10% 넘게 확보했습니다. 뭐라고? 연우는 놀랐습니다.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윤이 물었습니다. 강민준이 뭔가 하고 있는 건가요? 그 사람이 배우일 수도 있어요. 연우는 즉시 강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짓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회사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면서요? 아, 그거요? 비즈니스예요, 이사님. 강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비즈니스? 우리가 함께 범인을 잡았잖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저도 회사를 위해 일해야 하니까요. 협력자인 줄 알았는데 배신자였네요. 배신이라니요? 전 처음부터 제 이익을 위해 움직였을 뿐이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연우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또 배신이야. 또. 하윤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언니, 진정해요. 우리가 대응하면 돼요. 어떻게? 우리도 주식을 확보하는 거예요. 우호 세력을 끌어모으고. 그럴 시간이 있을까? 만들어야죠. 두 사람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주요 주주들을 만나 설득하기 시작했죠. 저희를 믿어주세요. 태중그룹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한성그룹에 넘어가면 회사가 해체될 수도 있어요.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며칠간의 설득 끝에 주요 주주 3곳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죠. 더 필요해. 최소 15% 이상은 확보해야 해. 연우가 말했습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을 설득해야 해요. 어떻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우리의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윤의 제안이었습니다. 언론 인터뷰? 네.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회사를 만들고 싶은지 보여주는 거예요. 연우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좋아. 해보자. 다음 날 두 자매는 주요 방송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태중그룹의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연우가 답했습니다. 밝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안정성과 혁신을 동시에 추구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하윤이 설명했습니다. 전통 산업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분야에 투자할 겁니다. AI,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등. 그리고 무엇보다 윤리적인 경영을 하겠습니다. 연우가 덧붙였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할 거예요. 한성그룹의 인수 시도에 대해서는요? 저희는 독립적으로 운영될 겁니다. 주주 여러분께 더 큰 가치를 드릴 수 있어요. 인터뷰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시청률도 높았고 SNS에서도 화제가 됐죠. 두 자매의 케미가 좋네요. 진심이 느껴져요. 태중그룹 응원합니다.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죠. 일주일 후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이사님들, 좋은 소식입니다. 재무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우리 측 지분이 55%를 넘었습니다.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어요. 연우와 하윤은 환호했습니다. 해냈어. 우리가 해낸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강민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죠.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태중그룹의 피닉스 프로젝트에서 한성그룹도 피해를 입었다. 배상하라. 황당한 주장이었습니다. 강민준 자신이 프로젝트의 파트너였는데 말이죠. 이건 말도 안 돼요. 하윤이 분노했습니다. 자기도 같이 한 일인데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 소송이 길어지면 우리한테 불리해. 연우가 말했습니다. 회사 이미지도 나빠지고 주가도 영향을 받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죠? 맞서 싸워야지. 증거는 우리한테 있잖아. 두 사람은 법률팀을 꾸려 대응했습니다. 법정에서 강민준과 마주쳤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이사님들. 강민주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양심도 없어요? 연우가 말했습니다. 양심? 비즈니스에 양심이 어디 있나요? 우리가 당신을 믿었는데. 그게 당신들 실수죠. 강민주는 비웃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강민준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한성그룹은 태중그룹의 불법적인 프로젝트에 기만당했습니다. 피고 측은 고의로 위험을 숨겼고 그로 인해 한성그룹은 금전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배상금 500억 원을 청구합니다. 이번엔 태중그룹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은 모순입니다. 강민준 부회장은 프로젝트의 공동 주도자였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계약서와 이메일 기록들을 제출했습니다. 강민준 부회장이 직접 서명한 계약서입니다. 프로젝트의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죠.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원고 측 이에 대해 반론하시겠습니까? 강민준의 변호사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계약서는 위조됐을 수도 있습니다. 위조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소송을 기각합니다. 아울러 원고 측은 무분별한 소송 제기로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소송 비용을 부담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주는 굳은 얼굴로 법정을 나갔습니다. 연우와 하유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겼어. 드디어 끝났어. 법정 밖에서 강민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번엔 당신들이 이겼네요. 이제 그만하세요, 강 부회장님. 하윤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마세요. 괴롭히다니. 전 그냥 비즈니스를 했을 뿐인데요. 비즈니스? 이건 복수잖아요. 연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프로젝트를 중단하려 해서 화가 난 거죠. 강민주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전 화가 났죠. 수십억을 투자했는데 갑자기 중단한다고 하니까.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잘못된 거였어요. 잘못됐다고? 그 프로젝트가 성공했으면 수백만 명을 살릴 수 있었어요. 불법적인 방법으로요? 때로는 법을 어겨서라도 더 큰 선을 이뤄야 해요. 연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순진하시네요, 이사님. 순진한 게 아니라 올바른 거예요. 하윤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성공할 거예요. 당신처럼 속임수 쓰지 않고요. 강민주는 한참을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죠. 알겠습니다. 이번엔 당신들이 이겼어요. 앞으로 태중그룹에 손대지 않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네, 약속하죠. 강민주는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연우와 하유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진짜로 끝난 것 같아. 응. 이제 평화가 올 거야.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 잘했어요. 응, 우린 잘했어. 여러분, 여기까지가 피해 계승자들 이야기였습니다. 두 자매의 치열한 권력 다툼에서 시작해 결국 서로를 위한 가장 강한 동맹으로 끝난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를 나눈 관계? 아니면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 연우와 하유는 처음엔 경쟁자였습니다. 서로를 밀어내려 했죠. 하지만 공동의 적을 만나고 함께 싸우면서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적이 가장 좋은 동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자가 되기도 하죠. 최 부회장처럼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겁니다. 진짜 힘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나온다. 연우 혼자였다면 진실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하윤 혼자였다면 회사를 지키지 못했을 거고요. 하지만 둘이 힘을 합치니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해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파트너가 있나요?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사람. 서로 다르지만 그래서 더욱 강해지는 관계. 만약 아직 없다면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미 있다면 소중히 여기세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